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챕터 1장 재정학의 연구 목적인데 재정학의 4대 질문 한번 볼게요.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재정학의 4대 질문. 뭐 이런 게 있네요. 재정학의 4대 질문. 자, 4가지 가장 중요한 토픽과 관련한 질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간단히 말하자면 퍼블릭 파이낸스라는 재정학은 경제 내에서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아니 정부가 주인공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건데 정부의 경제 활동 이건 이제 4가지 정도 살짝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되지? 언제 개입을 해야 되지? 요게 이제 하나의 관심 토픽이고요. 두 번째는 개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까? 그 how의 그 문제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어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네, 요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왜 특정한 개입 수단을 사용하는가? 예,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특정 수단을 어떤 걸 사용하는가? 왜 그 방법을 쓰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개입 방법 중에서 왜 그 방법을 사용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지금 정부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내용을 뭔가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의료보험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의료보험 시장, 이렇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 요인이라 해서 우리가 보험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많은 얘기들, 뭐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죠. 아니, 거기 보면 의료보험 시장에서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냅니다. 매달 내고 그 대가로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다쳤어. 그러면 의료비를 질병에 걸렸을 때 거기 나와 있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대신 지불해 줍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은 왜 민간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 이렇게. 왜 개입해야 돼? 이런 거부터 어떻게 개입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의료비가 단일 항목 중에서요. 거기 보시면 비중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증가합니다. 빠른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언제 개입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간단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밑에 한번 볼까요? 정부의 개입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라고 생각을 해보자. 거래라는 게 우리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공급자가 있고 그리고 수요자가 있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서요. 근데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시장의 원리죠. 시장의 교환. 이게 바로 거래 아니겠습니까? 교환을 통해서 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도 이득을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이득을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데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 경제의 총 효율은 효율적 거래가 가능한 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극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사적인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괴리가 발생하죠.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시장의 거래에 맡겼을 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요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면 시장이라고 자꾸 얘기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완경에서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축적인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게 되고 그게 균형을 달성한다고 얘기하죠. 자, 이러한 균형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자신의 어떤 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래가 남김없이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지. 더 이상 뭔가 이득이 남지 않고 낭비가 없다는 거야. 낭비가 없이 배분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효율적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개입에 대해서 필요가 없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1번 시장이 실패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다다음 페이지가 되겠네요. 이번에 자 10페이지 가보시면 소득 재분배. 약간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공평성 측면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요. 판단 기준이 우리는 이렇게 한 두 가지.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시장이 실패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자, 거기 네 번째 줄 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장 실패 요인이 있어요. 뭐 독점부터 해서 불안전 정보 등등등 있는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작동을 방해. 그게 이제 가격이 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아니, 의료보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핏 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뭐 기업도 여러 개 있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도 다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수의 공급자와 그리고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경쟁 시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볼까요? 누구라도 보험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 시장과 유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보시죠. 자, 2010년 거기 보니까요. 의료보험 개혁법에 한번 보니까 자, 미국 인구 중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4,900만 명에 달했대요. 이는 노인 인구는 뭐 혜택을 받게 되니까 비노인 인구야. 비노인 인구 중에서 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한 18.5니까 한 20%야.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어. 가입해 있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 몇 퍼센트? 그냥 20%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4,900만 명이니까 비중이 큰 거지.
자, 뭐 노인들은요 메디케어라는 공적인 의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뺀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갖지 못했다는 거. 야, 그렇다고 이게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냥 의료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아니 그게 가입은 여기 있는 사람은 가입했잖아. 이 사람들이 가입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야 시장이 실패한 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시장이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아니 없다고 다 실패한 게 아니지. 여러분 집에 대형 TV 있어요? 뭐 비싼 고급차 하나씩 다 있어요? 아니잖아. 자신의 집에 다 있는 게 아니라고. 일부 국민들이 그냥 이런 의료 서비스를 혜택을 못 받는다고 시장이 망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선택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거야. 아니 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베네핏하고요.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혜택과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 보험료. 이거를 두 개 비교해 봤더니 아니 혜택보다는 보험료가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럼 경제학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으로 봤을 때 편익보다 비용이 크면 선택 안 하는 거지 뭐. 내가 사과를 사 먹을까 말까 했는데 내가 돈을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시장에서 비싸게 팔어. 아예 안 먹어. 이러는 거지 뭐. 오케이? 자, 그걸 의미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80%는 있고요. 이게 지금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지금 상태일까? 예, 요거를 판단해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밑에서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대학 교수인 내가 그루버 교수인가 보지? 현재 의료보험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대요. 만약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이야. 비가입자는 자, 예방접종을 못 받아요. 예방접종을 못 받아요. 접종의 기회가 있는데 에이 나 안 해. 안 받아. 이렇게요. 가격이 비싸니까 안 받으면 되지. 돈이 없는 걸.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안 받게 되면 이분이 대학 교수님인데 수업을 하다가 학생에게 옮기게 됩니다. 학생에게 전염병을 옮겨요. 전파를 시킨단 말이야. 아니, 자기만 만약에 인플루엔자에 이제 감염돼가지고 코로나든 어쨌든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거야. 일부러 좋아. 내가 이 예방접종 안 받아가지고 이거를 막 전염시켜야지 이런 의도는 나쁜 거지. 근데 거기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 자기만 생각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학생들에게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전염병이나 병에 질병에 걸리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나 병원 가야겠네. 근데 학생들은 가입했다 할게요. 그래도 비용이 증가하고요. 그냥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은 하락하는 거죠. 학업 성적이 떨어져.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그게 결론이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 이 상태가 과연 효율적인 상태일까? 앞에서 제가 효율적이냐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사회 전체적인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사회적 총가치. 사회 전체적인 총가치가 극대화되었을 때가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 전체적인 가치가 극대화됐는가? 라고 하면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볼까요? 단지 내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내 수업을 듣는 계속 내라고 했습니다.
건강 유지, 학생들의 건강 유지, 의료비 절감, 아니면 성적 향상,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나 자신 외에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이게 사회니까 모든 사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측면에서는 사적인 개인 측면에서는 아유 됐어 난 안 받는 게 더 나아.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집단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집단 측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효율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의 총 사회적 가치가 의료보험 서비스의 생산 비용을 능가한다 그러면 아니 이거 받는데 관련된 비용보다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 얘기하듯이 다음 단락 보세요. 의료보험이 나에게 갖는 가치만을 생각할 뿐 그게 외부성 아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 모든 집단의 가치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보통 뭐야? 경쟁시장에서는 개인이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해서 사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공공의 이득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아니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공익으로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의료보험 구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만일 내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 비용만큼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은 나 하나 때문에 여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부과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찾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와 내 학생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가 혜택을 얻는다 해도 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회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외부 효과, 네거티브한 익스터널리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외부성에서 다루긴 합니다. 자, 이 부정적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외부 비용까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할 때 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되는 외부 비용을 원래 다 감안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5장, 6장에서 다시 외부 효과는 다룬다 나와 있고요.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만일 경쟁적 균형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부 개입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 제고의 잠재적 가능.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따라서 그냥 알아서 시장에 맡겼더니 만일 지금의 상태가 비효율적이라면 여러분 우리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요?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야. 비효율적이면 자 파레토 시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빼도 돼요. 예, 뭔가 잉여를 증가시킬 여지 개선이 가능하면 네 같은 말이죠. 거기 보시면은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나의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용과 편익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더욱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반영된 거 이건 사적인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라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편익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사적인 측면에서 편익 비용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편익 비용이 괴리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치시키도록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개입할 만한 타당성이 생깁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입할 만한 필요 조건이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듯이 맨 마지막 줄에 또 한 번 비꼽니다. but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상황을 망가뜨릴 수 있어. 그래서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반드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의료보험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밑에 응용 사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홍역과 관련해서 첫 번째 줄에 영유아가 예방접종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역 같은 건데 이게 호흡기 비말에 의해서 사람 간에 감염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고열과 심한 발진이 특징이래요. 60년대는 거기 보니까 연간 300, 400만 건이 발생해서 500명이 사망하고 근데 예방 백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아니 근데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거의 박멸됐다고 생각했던 이 홍역이라는 게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고요. 1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나 휴스턴 같이 아니 좀 약간 부유한 동네에서도 많이 걸리게 됐는데 예방접종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안 받아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은 이제 예방접종 안 받았잖아.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애들한테 홍역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아니 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거야? 거기 한번 내용을 보니까 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안 받은 이유가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많은 수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방접종 아유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1998년에 어떤 영국에 거기 보시면 랜싯 저널에 실린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아동이 이 홍역 예방 접종을 받잖아? 그러니까 자폐증과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가 나온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직 어린인데 이 예방접종 했다가 자폐증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싫어. 자폐증에 오히려 걸리게 되면 그 피해가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해. 홍역이야 뭐 일주일 정도 잠깐 고열로 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근데 후속 연구를 보니까 이 연구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많은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잘못됐다는 거에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10년까지 거기 보시면 많은 연구들이 아니야 자폐증과 아무 상관없어 라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 주장은 완전히 오류다라고 하면서 편집자 입장 표명과 함께 해당 논문이 공식적으로 철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잘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0페이지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낮은 예방 접종률, 그래서 물리적으로 또 부정적인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염병이 더 퍼져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예방접종 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 금액도 만만치 않더라라는 게 거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거기 보시면 홍역이 발생하게 되면서 캘리포니아라든가 등등등 최근의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 나머지들은 한번 그냥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밑에서 6번째 줄 보십니까?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요. 거기 집단 면역이라고 되어 있네. 다 같이 예방접종을 받아야지 이게 곧 집단 면역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이러한 홍역이나 코로나나 이게 박멸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게 되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것과 개인의 선호와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야, 나는 받기 싫어. 야, 나는 자폐증과 관련 없다고 했는데 왠지 불안해. 그럼 자신의 선택, 그거와 정부의 공중보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잘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시장 실패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득 재분배.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정부 개입의 두 번째 이유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와 리디스트리뷰션입니다. 사회 내 한 소득 계층으로부터 자원을 다른 계층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파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가져가는 거를 더 좀 이렇게 늘리는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에 비유할 때 이 파이의 크기는 파이의 크기와 관련한 거 어떻게 하면 최대한 크게 만들까? 이거는 효율성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효율성의 문제이고, 그렇죠? 낭비 없이, 재료의 낭비 없이 가능한 한 파이를 크게 만드는. 자,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파이를 크기에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예,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배로 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조각을 나눌 것인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1페이지. 아니,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저소득층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 좀 재분배해주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그 근저에는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부자가 1달러 소비하는 거, 부자에게 1달러의 가치라고 할게요. 가치와. 그러니까 부자가 1달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와 가난한 사람이 빈자가 1달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1달러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똑같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게 밑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불공정한 소득 분배를 바로잡는 1차적인 수단은 과도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고소득층에게서부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재분배해 주는 거야. 그럼 재분배를 하게 되면 부자는 슬프겠지. 그럼 재분배를 하면 부유한 사람의 부자의 슬픔, 효용이 감소할 거야. 슬픔의 크기, 그거랑 빈자의 가난한 사람의 기쁨의 크기가 당연히 훨씬 더 크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빈자의 기쁨이 더 커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70%는 가계소득이 5만 달러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빈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가입자로부터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재분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의 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분배를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 상품을 부자는 필수제에 가까운 거니까 그대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빈자도 소득이 좀 올라가게 되니까 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재분배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어떤 경우는 사회는 파이의 크기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각의 분배만 바꾸는 재분배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분배를 할 때 우리 경작에서 늘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과정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재분배 과정에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재분배 과정 속에서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거기 보시면 효율의 손실, 비효율성이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지. 요게 수반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재분배 거기 보시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요. 쪼각의 분배만 바꾸는 거면 상관없는데 효율 상실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의 상실이라는 손실이라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뭐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소득 계층에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조세 수입을 저소득 계층에게 나눠주게 되면 세금은 고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할 때 누진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뭐야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금을 저렇게 뜯어가?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저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더 할까 했는데 더해서 얻게 되는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면 일 안 해. 그러니까 더 안 한다는 거지. 저소득층도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뭐야 나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도와주네. 그러니까 이 재분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재분배를 통해서 이득이 되는데 이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비효율성이라는 게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일할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모두가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회적 효율은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 시장 실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과 관련한 측면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평성과 관련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평성을 위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되면 공평성은 올라가긴 하지만 이렇게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형평성과 책에서는 공평성, 형평이라고 했죠. 형평과 효율 간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간에는 이렇게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언제나 이게 경작에서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의 개입 방법,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개입의 방법, 하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민간 부분 판매에 대한 조세 부과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첫 번째는 텍스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서브시디라고 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텍스를 부과해서요. 과도한 행동은 좀 억제하고요. 좀 약간 과소, 필요한 것보다 잘 공급이 안 된 건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텍스 같은 경우는 거기 1번에 보시면 과다 생산되는 재화의 판매 및 구입 가격을 인상시키는 이게 과다한 경우를 좀 억제합니다. 요거를 억제하는 기능이 텍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보조금은요, 뭔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방접종 받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받는 거야. 이 과소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게요. 그러니까 뭔가 촉진한다고 할까? 약간 권장한다고 할까? 네, 그런 방법이 보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의료보험 있잖아. 의료보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야. 의료보험 가입할 때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예를 들면
의료보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보조금도 새롭게 보조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조세 체계 안에서 아니면 마이너스 텍스라고 보시면 돼. 거기 밑에 보시면 세액공제라는 거니까 음해조세라고 해도 되고요. 음해조세. 아니면 세액공제, 텍스 크레딧 해가지고 아니 세금 받을 거를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아니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된 거니까 보조금을 받은 거랑 같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세법 테두리 내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시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가격 기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가격 기구에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켓 어프로치를 할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민간 부문 판매 및 구입의 제한 및 의무화. 그러니까 의무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판매와 구입 이런 제한 또는 의무화. 그래서 판매와 또는 구입하는 거에 대한 강제적 제한 또는 의무. 안 돼. 이렇게요. 의무화를 통한 강제. 이렇게 방법이 있겠죠. 시장의 원리랑은 좀 거리가 멀고 직접 통제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과다 생산되는 재화의 판매나 구입을 제한하거나 과소 생산하는 재화를 사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거기 보니까 ACA는 개인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벌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 보험 이런 것도 가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니면 공공부문을 직접 제공합니다. 직접 제공을 하는 거와 필요로 하는. 자, 우리 첫 번째 줄 볼까요?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의 필수적인 비타민 용량을 채워줘야 되잖아. 아니면 직접 재화를 정부가 사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사회보험의 적용, 거기 보니까 미국의 4분의 1 이상이 정부에 의해서 직접 제공되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캐나다와 많은 선진국도 전 국민들에게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을 해서 자, 모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의료보험을 제공.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사적으로 너 이거 가입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부가 직접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하에서 민간 부문을 제공. 자, 그럼 첫 번째 줄 볼까요? 정부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되 재화의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직접 하기엔 좀 부담돼. 그러니까 비용만 약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내가 돈은 대줄 테니까 민간 니네들이 좀 해. 이렇게요. 거기 보니까 장애인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약제 급여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민영보험 처방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되 비용은 연방정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은 약간 뭐라고 우리가 약을 구입하고 이런 거 할 때 처방약이 되게 비싸잖아요. 약국 가고 등등등. 우린 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싼 건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원래 약제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그걸 보험에 안에 넣긴 뭐 하니까 정부가 돈 대주고 싸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지금 본 건 정부가 개입했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까? 직접 의무화하거나 강제하거나 직접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거나 아니면 텍스나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개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개입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네, 경제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걸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정책 결정자가 고려하고 있는 각 정책 대안의 함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 번째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자료를 수집하고요. 통계 모형을 개발하게 되는 실증적 재정학. 이 실증 재정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증 연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영향에 미치는 걸요. 거기 보니까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효과라는 건 뭐야? 한번 볼까요? 다이렉트 효과 한번 봅니다. 자, 거기 볼까요? 자, 경제 주체가 정부가 개입에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응하면서 자신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정부의 어떤 개입에 경제 주체가 뭐 소비자나 기업들이 주체가 행태가 그대로야 변하지 않아요. 그냥 불변일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변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행동이 변해가지고 부작용이나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을 때야. 그건 이제 간접 효과라고 보는 것이죠. 자, 2010년 정부가 거기 보니까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의 문제를 영국에서처럼 공공부문이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야. 네, 거기 나와 있는 의료보험을 미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 의료보험이라는 상품이에요. 보험이라는 상품을 네, 무료로 제공. 아니 무료로 제공하니까 다른 거에는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 근데 거기 보시면 4,900만 명의 의료보험 비노인 인구에서 4,9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 안 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연평균 2,500달러의 진료비가 발생하는데 연간 1,250억의 달러를 지출하는 걸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게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가보시면 연방정부 예산의 3.5%밖에 안 됩니다. 비용 지출이 좀 작아. 지출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뭐 할만하다 이거지. 비중이 작아.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직접 효과 말고 간접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간접 효과는 무엇입니까? 보면요. 자, indirect effect라는 것은 정부의 개입에 따라서 경제 주체가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그냥 경제 주체 행태가 불변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행동이 변화하는 거야. 거기에 대응을 해서.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자, 무보험 상태는 경제 주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남성이든 흑인이든 변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성이다, 내가 흑인이다, 이건 내가 어떻게 행태를 변화시켜가지고 물론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 뭐 얼굴을 피부 뭐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행태를 바꿀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어. 자, 국민 여러분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4,9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가입한 사람은. 아니, 바보가 되는 거잖아. 아니, 가만히 가입 안 하고 있으면 정부가 가입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괜히 나는 미리 그냥 내 노후나 내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뭐 혜택을 못 받잖아. 자,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가입한 사람들만 오히려 손해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미 가입자는 혜택을 못 받아. 무료로 비가입자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혜택을 못 받아서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요? 탈퇴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바꾸게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대신 정부는 무상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될 그러한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센티브의 변화로 인해서 행동 자체가 변화합니다. 그게 바로 간접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비노인 인구 계층의 절반이 행태를 이렇게 바꿨다고 가정을 해보면 돈이 어떻게 돼? 아니, 앞에서 자, 우리 의료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제공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연구를 해봤어. 아니,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적게 들어요. 얼마 돈 안 듭니다. 이거는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이 탈퇴해서 이런 행동을 안 했을 때고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그거고, 이 사람들이 행태를 바꾸면 어떻게 돼? 그래, 행태를 바꿔버리게 되면 비용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져,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 간접 효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니 얼마나 가입을 탈퇴할까요? 이게 이제 경험적 문제라는 거야. 이게 우리 간접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이러한 탈퇴 행렬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연구해야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게 경험적 차원의 문제고요. 그래서 실증 엠피리컬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같은 걸 확보해 가지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추정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응용 사례 한번 보시면 이거 경험적 연구를 하는 게 실증 경작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줄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놀이가 아니야.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아니,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고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걸 담당하는 데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의회 예산처 해서 CBO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CBO는 의회의 예산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시적절하며 비당파적인 여당과 야당 이런 거에 의존하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영향받지 않고 미국에는 1975년에 생겼고요. 우리도 뭐 국회 예산처 같은 비슷한 그냥 기관이 당연히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서 연구한 경제 분석가들의 비용 포함 자료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반드시 어떤 정책 위반하거나 법률 만들 때 야, 이거 의회 예산처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어? 거기 중간에 보니까 19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자꾸 재정 적자가 심해지니까 법안의 그 재미난 표현이네. 한 기자가 법안의 25쪽짜리 점수는 워싱턴의 성선, 그러니까 몇 점 이걸 매기게 되거든. 그걸 잘 통과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연구 결과들은 CBO 분석가들의 내부 토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 특정 개입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개입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앞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 아니, 왜 그 방법이 가장 시의적절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그 얘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공공정책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오직 시장 실패 문제를 완화하거나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선량한 행위자 아니다. 여러분, 정부가 착해요, 나빠요? 아니, 무조건 착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선량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실제 정부는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선호를, 정부가 하는 일은 뭐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정책을 세운다 그러면 아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 다르다니까. 선호도 다르고요. 제각각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정책을 쓰면 이걸로 그냥 끝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서로 다른 선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투표제도라든가 공공선택 이론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선호를 이렇게 집계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거지.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집계해서 통합시키는 거야. 자,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만장일치로 되겠습니까?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특정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뭐 의사를 많이 뽑는다, 의료 개혁을 한다, 아니면 의료보험 제도를 바꾼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한다, 다 그런 겁니다. 그런 특정 정책을 골라가지고 이런 개입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규범적 질문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적인 그건 약간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인 명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현실이 어떠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규범경제학이라는 게 우리가 뭐뭐에 대한 당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위라는 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돼야 해? What should b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당위명제라고 하죠. 이해 가시겠죠? 반면에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실증연구는 뭐예요? 실증연구는 이 규범과는 달리 실증적인 질문 연구라고 쓸게요. 연구는 이건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What is 이런 거야. 지금이 어떤 상황이야? 거기 현실이 왜 그래? 지금 현실의 상태가 왜 지금 이 지경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네, 테스 형이 생각났어요. 아세요? 왜 이래? 아무튼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야. 아,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야 되겠어? 그게 바로 규범적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5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 해서 정치경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아니 국민들이 다 의견이 달라. 선호가 달라. 이거 우리 공공선택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정치가들이 아니면 관료들이 투표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경제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줄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며 국민들이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내가 정치가로서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투표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국회의원, 대통령에 당선될까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잘 봐야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요구사항 이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이상한 정치인들이 막 당선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상한 국민들이 이상한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줄 자, 민간 시장에서 후생 극대화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다수의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부적절한 정부 개입을 이끄는 다수의 시장 정부 실패도 존재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자, 그래서요, 정치가들은 아주 다양한 입장과 압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효율성과 공평성, 그것만 고려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 요거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이외의 기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아주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아니 여러분, 아니 미국이나 캐나다나 등등 영국이나 보면 위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소득 수준이나 경제 규모가 비슷하면 어떤 제도도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과 공평성 생각했을 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거기 보시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살펴보면, 아니 정치 체제나 아니면 규모나 북미에 있는 것도 비슷한데, 거기 보시면 완전히 의료보험 제도는 달라요. 거기 보니까 미국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캐나다가 공적 의료 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마당에, 캐나다는 이렇게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자, 미국은 어떤 방식을 쓴다? 거기 보시면은 민영의 의료보험을 의존합니다. 민영의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러지? 그러니까 효율성과 공평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어떤 철학이나 방향이나 등등 그런 거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네요. 그리고 또 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반면에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강제 적용하는 사회보험을 운영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제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갔을 때 우리는 정부 개입을 권고하기 전에 다뤄야 할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부는 문제를 정말 감소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부의 실패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경작에선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 그 두 가지 잣대 가지고 기본으로 잡는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기타 등등의 요인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에 그렇게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간에 우리가 경중을 따져가지고요,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2절에는 왜 재정학을 연구하는가 해서 미국과 세계 각국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